AED 들어보셨는지요? 자동 제세동기 역시 들어보셨는지요?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모든 문제가 출발하기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심장 충격기입니다. 골든타임에 사용하면 생존할 확률이 2.7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이 AED가 전국에 2만 대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4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용지물입니다. 사용법을 일단 모르고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것도 많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위천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난 16일 한 영무원이 승객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결정적이었던 게 바로 이 AED 자동 제세 동기였습니다. 영무원이 급히 승객이 탄 전동차로 뛰어들어갑니다. 이후 몸이 축 늘어진 채 심정지한 승객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영무원들이 재빨리 AED를 작동시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순서를 생각했고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처럼 위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인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생존율은 2.7배 올라갑니다.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245억 원을 들여 전국 곳곳에 AED를 설치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AED? 그건 모르겠는데. AED는 처음 들어보는데.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혹시 이거 사용하는 법은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기회가 없어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전원 버튼 누르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위급 상황이라면 사용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선뜻 사용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도 모르는 지식으로 돕기에는 이게. 정부는 이 때문에 올해 관련 교육 예산을 3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는 강남구의 한 역사안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영무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까이 와보실까요? 이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아예 열쇠로 걸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잠깐만, 문이 이렇게 되면은 여는 게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열겠어요? 간단해야 될 텐데. 플라스틱 덮개가 씌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는 외부 지원이 불가능한데 심장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패드의 유통기한이 아예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착하여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를 아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신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어느 곳에 제세동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도 근처 여러 개의 제세동기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 위치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이 안내한 게이트 앞 30번 기둥 앞입니다. 바로 이 기둥인데요. 하지만 기둥을 어디에 살펴봐도 제세동기는 없습니다. 이게 새로 도입돼서 여기다 영무실하고 제일 가까운 옆에다 옮겨놨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진 상점 앞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두 개는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법에는 공항이나 철도,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에 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토록 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부분은 제세동기가 관리실 한 대만 설치돼 있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거 처음 듣는데. 자동 제세동기라고 처음 들으세요? 그런 건 없고. 자동 제세동기는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제세동기를 사용하려면 패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심폐소생술을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가 이제 사실 그 기계 한 대 한 대를 저희가 사실 관리할 수 없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시는 기간이 일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률은 하루 평균 68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4.7%만이 생존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이들의 생존율은 80%까지 올라갑니다. 단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온전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현입니다.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에는 요즘 음성 기능이 더해진 비상벨까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 가서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쫓기듯 걷는 여성, 비상벨을 연신 누릅니다. 네,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 위로 보시는 CCTV가 실시간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는 비상벨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상벨 설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만 13,000여 개. 그런데 현장에서 눌러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불렀지만 안에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관제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밖에서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피커 나쁜 거예요. 네. 오원춘과 박춘봉 사건이 일어난 곳과 인접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눌러봤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받은 비상벨은 지난해 수원시에만 110여 개, 10개당 1개꼴입니다. 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지가 않는 건가요? 누르면 이렇게 안 되는 오랫동안 건가요? 누르면 벨소리가 오랫동안 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네,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의 높이를 한번 보면 170cm가 됩니다.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벨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비상벨 주변 환경도 문제입니다. CCTV가 설치된 이곳에도 저렇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 차가 전방을 가로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와 파리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돌아서서 보니 이번에는 쓰레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 장소로 쓰이는 곳에 비상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비상벨은 다행히 차나 쓰레기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이런 난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누르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시선 컷으로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드셨나요? 그러면요, 저희가 네. AS팀에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관제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이곳 직원들이 응대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곳 직원들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지난 9년간 비상벨을 통한 위험이나 사고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상벨 설치에 드는 비용은 평균 50만 원. 경기도에서만 64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상벨을 철거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에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 유무를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비상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비상벨. 더 이상 예상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주변 정리와 함께 신속한 보수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호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스마트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무인 설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범죄나 사고 예방부터 생활 편의를 위한 24시간 관리까지 무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능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럴듯하게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 기자입니다. 서울 중곡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무인감시 분리수거함입니다. CCTV로 촬영 중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비닐류를 버리는 곳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가 버려져 있고요. 또 이쪽 스티로폼을 버리는 곳에는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할 이 수액 비닐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인 감시 체계가 벌써 작동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번 잡은 적이 있냐고. 없잖아. 해놓으면 안 했다지. 그런 쪽으로 세금 낭비해요? 서울 창동의 한 골목길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무인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 설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옆에 버려진 쓰레기가 굴러다닙니다. 최근 몇 년 새 지방자치단체들은 스마트 행정이라며 앞다퉈 각종 무인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무인 설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차도 가까이 다가서자 뒤로 물러나라는 경고방송이 나옵니다. 서울 광진구청이 횡단보도에 설치한 보행자 안전대기 무인장치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경고방송을 내보내 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 등으로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설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정작 무단 횡단이 많은 번화가에서는 이 설비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횡단보도에도 몇 년 전 안전 대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철거돼 버렸습니다. 작동이 되다가 선녀다가 발길 장비는 걸려 넘어진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무슨 짓이야? 구청은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2015년도에 다른 곳을 이전한 겁니다. 스티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설치하고 있는 비상벨입니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CCTV 등을 통해서 상황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비상벨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일대 비상벨을 다 둘러봤지만 모두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구청들이 관리하는 비상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상벨이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더 모르겠고 작업실이 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 마포구청은 뒤늦게 관내 비상벨을 점검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눌러보기는 하는데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아요. 얘를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는 그 취지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든 시설이라도 세심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물론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밀착카메라 고석승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각종 사고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다리에서는 자전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강신우 기자가 밀착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애완견을 데리고 걷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 그 옆으로는 자전거가 달립니다. 그런데 특정 구간에 이르면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다가 뭐 떨어지는 사람 몇 번 봤다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잘 가겠지만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잘 못 타는 사람들은 정말 옆에 오는 사람이랑 부딪힐 것 같고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요, 거기가.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다리 위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밤이 되면 아주 위험한 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시원한 저녁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옵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자전거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카메라의 조명으로 자전거들이 보이는데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정말 한 채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걸어가 버려요, 여기는. 네, 여기가 싫어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들 좀 다니기도 하고요. 좀 자전거랑 사람하고 좀 섞여서 다니는 경우도 좀 있고. 자전거를 직접 타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가 다리 부근으로 다가서니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이후로는 줄곧 어둠입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위험한데도 추락주의 간판은 야광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카메라 조명을 한번 더 꺼볼까요?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이 야광 볼라드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어디가 자전거 도로고 보행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 요청이 인터넷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지난주에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기둥이 있죠, 가운데. 거기에 부딪혀서 한 사람이 넘어졌었고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섰는데 그 뒤에 쫓아오던 아주머니는 한천 강으로 빠졌어요. 보도록 할게요. 사고자는 얼굴과 팔 등에 찰가상을 입고 이가 부러졌습니다. 친구가 왜 기둥 있는 거 몰랐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기둥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놓진 않잖아요. 자주 다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쯤까지 서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저희를 갑자기 보시고 하시면서 떨어지신 거죠. 지난주 사고 당일 여성이 추락한 다리 밑입니다. 제가 더 나아가고 싶지만 물살이 거세서 더 나아갈 수는 없는데 여기만 해도 수심이 90cm가 되고 이렇게나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위험합니다.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다리는 이 안내도를 보면 세월교입니다. 송파구청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요. 담당 구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사고가 잦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월교는 강남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강남구청으로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그 조명담당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간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수많은 민원에도 문제를 인지조차 못했던 강남구청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다리는 어둠이 내리면 또다시 위험한 다리로 변합니다. 보안 등과 안전 펜스 설치 등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우입니다. 구조된 야생 동물들을 돌보던 경기도 포천의 한 동물원이 26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결국 지금 있는 동물들은 잠시 보살핌 받다가 되돌아갈 준비도 채 하기 전에 또다시 야생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국립수목원 산림동물원 앞입니다. 지난 1991년 개장해 26년 만에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곳에는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광릉숲과 맞닿은 국립수목원은 112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합니다. 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만 20여 종에 이릅니다. 현재 산림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독수리와 반달가슴곰, 늑대 등 모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1, 2급 야생동물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놓은 덫이나 올무, 사냥총에 맞아 다치거나 죽기 직전에 구조돼 이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습니다. 날개를 다치거나 발을 다치거나 이래서 부상당한 개체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구조협회에서 와서 보고 갔었는데 생활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시 목적으로 지어진 사설동물원과 달리 동물 보존과 연구를 위해 운영돼 왔지만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야생동물법이 1999년에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더 이상 동물원을 유지할 기능과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줄어드는 운영 예산과 담당 사육사 등 전문 인력 부족에도 20년 가까이 야생동물들을 지키고 돌봐온 건 수목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늑대우리 앞입니다. 5평 남치단 공간에 한 마리씩 총 3마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다 보니 이렇게 곳곳에 낡고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손가락을 넣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가까운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철망을 곳곳에 덧대어 놨습니다. 이제 렌즈를 늑대가 물어가지고 렌즈를 빼앗기거나 그런 피해들을 입고 하다 보니까 자꾸 높아져가지고 거의 지붕 위에까지 지금 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한 명뿐인 전담 사육사도 지난 1월 수컷 백두산 호랑이와 함께 다른 동물원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야생동물 먹이를 챙겨줘야 하다 보니 서툴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남아있는 독수리 등 맹금류 10마리와 곰과 늑대 등 포유류 야생동물 13마리는 모두 다른 국공립동물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동물원에 유일하게 단 한 마리 남은 백두산 반달가슴곰입니다. 현재 다른 동물원 2-3곳에서 분양 요청이 들어와 분양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국공립동물원 여러 곳에 분양 요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반달가슴곰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요청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살아있는 먹이 공급 등 자연적인 훈련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소형 포유류들은 좀 아직 고민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응 훈련을 해서 방사를 해야 할지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이 이곳 동물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으로 되돌려준다는 말 자유롭게 들리지만 한편으론 그럴싸하게 포장된 인간의 이기심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벽에 반복적으로 몸을 부딪히고 먹은 걸 토하고 토사물을 다시 먹고 얼핏 봐도 정상은 아닌 행동들이죠. 지방의 소규모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열악한데 이런 동물원마저 문을 닫게 돼 사람 말로 치면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인데요. 밀착카메라 안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원주에 있는 강원도에서는 유일한 동물원입니다. 현재는 영업 중이지만 이번 달 28일 문을 닫을 예정인데요. 안에 있는 동물은 어떤 상태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리부엉이의 새장 바닥에는 깃털과 먹다 남은 먹이 위로 파리가 날립니다. 또 다른 새장에선 쥐가 빠르게 지나다닙니다. 토끼 배설물은 겹겹이 쌓인 채 굳어 있습니다. 라쿤으로 불리는 동물의 우리 앞입니다. 우리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요. 제가 이렇게 양팔을 벌렸을 때 양팔의 너비보다 조금 더 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안에 보시면 콘크리트 벽과 바닥이 전부입니다. 손을 사용해서 나무를 타거나 장난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야생에서 홍보와 시설물들이 필요한데 전혀 돼 있지 않고. 좁고 단조로운 시설 안에서 일부 동물은 이상 행동을 반복합니다. 우리 안의 곰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작고 마른 상태입니다. 저희가 우리 앞에서 관찰한 결과 이 곰이 자신이 먹은 것을 토하고 그 토사물을 먹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형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적의식이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정형 행동이라고 하고요. 다른 동물원들에 있는 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몸집이 5분의 1? 그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우리의 세차게 몸을 부딪히기를 반복한 염소의 뿔에는 페인트가 묻어납니다. 업체는 강원도와 20년간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동물원 폐쇄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장료가 3,000원이에요. 그 수익 갖고는 제가 유지가 안 돼요. 한 300-400 정도? 하지만 남은 동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동물원들이 동물들을 안 받으려고요. 뭐 먹이값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곰이 넘쳐나는 동물이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이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경우 수익에 쫓기다 보니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동물원 입구에서는 너도 나도 동물 먹이를 삽니다. 당근과 건빵을 비롯해 대부분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무분별하게 동물들이 계속 받아먹게 되면 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사자나 호랑이는 햇빛이 안 드는 실내에 있고 야행성인 박쥐는 밝은 인공 조명 아래에 전시돼 있습니다. 원숭이와 호랑이는 정형 행동을 하며 그들의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동물원에선 78종, 719마리의 동물들이 45년 된 낡은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늑대가 살고 있는 우리를 한번 보실까요? 이 앞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기는데 우리 안에 보시면 바닥이 상당히 망가져 있습니다. 관광객은 악취로 너도 나도 코를 쥐어잡습니다. 아우, 냄새 무슨 냄새입니까? 좁은 우리 안에서 독수리는 몇 번 날개짓을 하다 말고 코끼리는 몸을 좌우로 흔들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동물들이 대체로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빙글빙글 돌고 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불쌍해 보여요. 운영 주체인 대구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문화재법 같은 게 많이 개정이 돼서 일체의 증축이라든지 추가적인 설치가 못 되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은 못 대는 거죠.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은 현재 13개.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은 이보다 더 많지만 정확한 수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동물원 개설과 운영에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지 허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동물원, 과감한 도태와 폐쇄를 병행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은 자연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안의 동물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현입니다. 좁은 노래방에서 10명이 모여 추위를 피하거나 직원의 눈을 피해 PC방에서 도망치는 모습.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가출 청소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거리의 아이들을 밀착 카메라 안지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신림동. 매주 월요일 저녁 이곳에 조금 특별한 식당이 열립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심야 식당입니다. 이 가출 청소년을 비롯해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천막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이 식탁이 마련된 천막 안에서는 도시락 준비가 한창입니다. 곧이어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구경할 때 보이면 구경하고 다 먹을 때도 맛있는 걸 주셔서. 이 가운데는 가출 청소년도 있습니다. 여기 안 오는 날은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뭐 평소랑 똑같아요. 그냥 머리끄댕이 먼저 잡고 일으킨다 써대기 때리고. 가출 청소년끼리 함께 지내는 일명 가출팸도 단골 손님입니다. 요새 쉼터에 지내요, 그렇다면? 도시락을 주지만 상담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를 윽박지르거나 요구하지 않고 아이들이 늘 왔을 때 여기서 어떤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 좀 변화할 수 있기를 기다려주는 곳이다. 자정이 되자 준비한 70개 도시락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신림동 24시간 햄버거 가게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은 PC방으로 모입니다. 이마저도 밤 10시가 넘어 미성년자들은 출입을 들킬까 도망치거나 숨기 바쁩니다. 잡히면 안 돼요. 그나마 돈이 있는 아이들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는 노래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가운데 가출팸을 따라가 봤습니다. 신림동 지하방으로 안내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지낸다는 공간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생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4명이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이불밖에 없는 좁은 방에서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이 같은 가출팸은 스마트폰 앱을 비롯해 온라인상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취재진은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에 17살 여성으로 가입해봤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에 입장한 지는 이제 막 10분이 지났는데요. 보시다시피 20통 넘는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안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조건 만남을 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카페에 가출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더니 1분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은 조건 만남을 한다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당일로 가는 게 낫지, 왜 그럴까요? 처음 진행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후 취재진을 눈치채고 금세 달아나 버립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단기 청소년 쉼터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까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청소년들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많은 방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쉼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노래방. 각종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온 20여 명의 아이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빠를 만났다가 그게 걸려서 나가서 지내라 해서 나왔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엄마가 이미 이사를 가버리고 그나마 쉼터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일단 제가 등본상에서 없는 것처럼 돼 있어서 등본 다시 찾고 민증도 새로 만들고 그게 좋았어요. 이 같은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119개, 수용 인원은 1250명에 그칩니다. 이동형 쉼터도 늘고 있지만 전국에 10개뿐입니다. 청소년 쉼터에 대한 편견도 걸림돌입니다. 쟤네들이 모이는 장소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을 조금 해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심야 식당이 차려졌던 곳입니다. 이제 6일이 지나야 또다시 심야 식당이 열리게 되는데요. 영하 10도인 지금은 전국 20만 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500. 누구한테는 껌값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구한테는 생계를 위한 절박한 동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500원 동전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새벽차를 타고 거리로 나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동전 한 잎을 위한 순례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우리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데요. 밀착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오전 7시 반, 서울 이천동의 한 성당입니다. 노인들이 성당 앞에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받고 황급히 떠나는 이들. 각자 손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성당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어딜 가시나 했더니 300여 미터 떨어진 이촌역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뒤쫓아 가보겠습니다. 내정거장을 지나 도착한 곳은 서울 반포동의 한 공원입니다. 서울 끝머리에서 사는데 여기 올라오면 새벽 차차 타고
지금 시각은 8시 반입니다. 9시 반부터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아직 1시간여가량 남았는데요.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긴 줄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요. 이렇게 바닥에 박스와 신문지 등을 깔고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 잡기 경쟁이 치열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노인 2명이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찰하면 안 돼? 아니, 나 신고해야지. 분이 풀리지 않은 노인은 큰 소리를 칩니다. 네가 아직 욕을 하고 있지? 왜 잊었어? 왜 아직 욕을 하고 있지? 딴 데 가려고 하니까 빨리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이게 뭔 얘기시냐, 그러면 딴 데 가고 말이야. 매주 목요일마다 종교시설 3곳에서 500원씩 모두 1,500원과 먹을거리를 나눠줍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동전을 나눠주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흘렀고 대상자도 실직자에서 노년층으로 이동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면 커피 한 잔씩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판기 커피값을 주기 시작하고 또다시 노인들은 500원을 주는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신촌, 이대, 아현동, 서대문, 연신내, 앱스는 1,300원 달리지. 능력 한 7, 8천 원. 노인들에게 이른바 짤짤이 순례길로 불립니다. 길을 나선 사연은 절실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돼요. 그걸로 방세 내는 거예요. 얘는 좀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이런데 500원 받으려고 나오실 때. 안 망설였죠. 왜요?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1,000원, 2,000원 모아서 병원 가고 약값 들이하고 또 밥만 먹은 게 그냥 서자못해 두부라도 한 번 사다 서 88살인 한 할머니는 장애가 있는 21살 손자와 거리에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서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얘 어머니는 지금 부천 하장터에서 하장하고 거기다가 그 낙포땅에 있는데. 할머니와 손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시설 4곳을 돌며 6,000원을 벌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집이가 딱 25,000원 있길래 그거 채워주려고 오는 것 같아요. 3만 원 줘야죠. 한 달 수입은 노령연금과 손자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 등 42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일 한 끼 드시는 거예요? 점심 한때. 밖에서? 네, 그 청량이나. 아까 교회에서 지금 빵이나 먹고 말고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665만여 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계의 책임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돼요. 500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판기에서 캔 음료 하나 뽑아 마실 수 없을 돈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년의 순례길은 우리 사회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경남 남해의 한 작은 마을에 수시로 날아드는 물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논밭에도 마을 어장에도 계속 날아와서 마음 편히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밭으로 내면 막 횡행 날아대 겁이 나가지고 밭에 일을 못하고 말도 못해 그만 싹 공백이야. 마을 주민이 불안해하는 건 바로 골프공입니다. 제가 서 있는 다리 아래로 바닷물이 흐르고 있는데 바지락이 나오는 이 마을 어항입니다. 저쪽에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 모습도 보이는데요. 인접한 곳에 이렇게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골프를 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도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경남 남해군의 한 마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배를 피항시키는 항구 바로 옆에 골프장 4번 홀이 만들어졌습니다. 골프장과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정식으로 면회사를 내가면서 관리하는 어장이거든요.
공나라 온다고 이제 요 위로 올라오지 말아야 되더라. 우리 어장은 저까지 어장이고 마찰을 맨날 있어요. 실제로 바다에 골프공을 빠뜨리거나 해안가에서 공을 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프공이 수년 동안 갯벌에 쌓여 바지락 조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개를 캐는지 공을 캐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골프공은 5번 홀 근처 시금치 밭에도 날아들고 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농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공이 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래 내는 터지거든. 놀랬대. 시금치밭에 떨어진 골프공을 들어왔더니 이렇게 흙이 골프공 모양처럼 동그랗게 패여 있습니다. 물은 땅이지만 골프공의 위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 농민은 사흘 동안 주운 공이라며 고무대야 한가득을 내밉니다. 취재진도 밭에서 20여 분 동안 골프공 14개를 주웠습니다. 밭에서 공 치는 소리가 들리고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골프공을 되게 많이 주워서요. 여기는 잘 넘어가는 편이라서 저희도 체크 따로 하거든요. 제가 서 있는 시금치 밭에서 도로 하나를 두고 바로 골프장에 있습니다. 불과 몇 걸음 만에 닿을 거리인데 날아오는 골프공을 막을 안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리조트 측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골프장 외곽에 향나무와 대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늘이 생겨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대신 그물망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리조트 측이 미관이 좋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우분이 한 분은 바로 다쳤어요. 그런데 심하게 안 다치고 그냥 골프공이 그진 떨어질 때 맞아가지고 여기 시골 사람들 그렇게 심하게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넘어간 거죠.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공 민원은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경기도의 한 골프장 바로 옆에 도로가 새로 뚫렸는데 지난 7월 이곳을 지나던 차량 보닛 위로 골프공이 떨어져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망 설치와 코스 변경 등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민원이 발생한 일부분만 그물망을 설치했고 이마저도 망 높이가 낮아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는 건 골프장 밖 시설물과의 거리와 안전망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휴식을 위해 골퍼가 친 공이 주민들에겐 위협과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촘촘한 그물망 설치 등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희입니다. Wait, honey, can you look at this? 정부가 4대강 녹조 현상을 해결하겠다면서 이달 말부터 16개 보의 수문을 시범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만큼 강물의 높이를 낮추고 있는 건데 현장에선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입니다. 강변을 따라 단 모양의 쇳덩이 여러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1m 한 50이 쭉 빠진 거예요. 물이. 그게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도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아직 강물에 반쯤 잠겨있는 쇳덩이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포보 상류 5km의 지점의 수심은 제 허벅지 높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이 철골 구조물은 강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이렇게 힘껏 밀어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한꺼번에 발견된 건 일주일 전쯤인 20일부터입니다. 정부가 4대강 수위를 근처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낮추면서 그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쇳덩이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노란 부표로 표식을 해놓은 지점에도 물속 아래에 철골 구조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강 가운데로 나가보겠습니다. 어민들은 소형 어선과 부딪혀 사고라도 날까 200kg이나 되는 쇳덩이를 강 밖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배도 벗어지고 물에 떨어지면은 사람이 떨어지잖아. 바깥에서 부닥치니까. 이렇게 사흘 동안 발견한 쇳덩이만 20개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날카롭게 생긴 철골 자재가 강 한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표면에는 민물 홍합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항로를 안내하는 부표를 고정하기 위해 강 속에 설치한 시설물인데 물살에 떠밀려 뒤집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 방치해놓고 간 폐기물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강 밑에 이런 철골 구조물이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관계 당국에서 그렇게 무시했던 거죠. 근데 물이 빠지자마자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엔 여름 때마다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에 가봤습니다. 강가 한쪽에 시커먼 퇴적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래로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낙동강이 흐르는 대구 달성군 사문진교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갯벌로 변한 듯한 모습인데요. 한 걸음을 떼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다리가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헐에 깊이 빠집니다. 삽으로 퇴적물 속을 걷어올려 봤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꿈틀거립니다.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다. 이런 증거로 꿀밭에는 산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 이런 종들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행히 강물 아래에서는 입자가 고운 모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녹조 알갱이가 일부 둥둥 떠다닙니다. 물이 며칠 사이에 빠지다 보니 제 키만한 높이의 가파른 모래 경사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저쪽 수풀이 있는 곳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강바닥엔 배를 드러내고 메말라 죽은 자라와 조개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4대강 건설 이후 처음 드러난 강바닥의 모습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가뭄에 대비하겠다며 22조 원을 들였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생태계와 수질만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폭우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침수뿐 아니라 악취와 습기, 안전사고로 특히 불안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쪽방촌 주민들을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만났습니다. 휴일 아침부터 배수구 주변을 정리하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제 서울 저녁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이곳은 오후까지 10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물이 딴 데는 많이 나가게 되면 밑에서는 미처 못 받으니까 또 넣고 그러면 물이 침수가 될 수가 있어. 슬레이트나 기와장으로 된 지붕은 뜯어졌고 벽은 갈라졌습니다. 빈 방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위쪽은 이미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요, 어른 2명만 누우면 가득 찰 정도로 좁은데요. 그나마 이 방이 큰 방이고 이 안쪽에는 훨씬 더 작은 방이 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요. 이 위에 천장은 뜯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면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요. 이 천장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했는데 오래돼서 삭으면서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방수 소재의 비닐을 사용했습니다. 집 무너질까봐 그게 걱정인데 밤에 잘 때는 가운데다가 머리를 안 두고 여기는 문 앞으로 머리를 두잖아. 혹시 무너지면 빨리 뛰어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리고 살아요.
서울시가 관리 중인 종로구 돈이동의 한 쪽방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비좁은 골목에 흡연과 노상방뇨를 금지하는 경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축구장 절반만한 공간에 다닥다닥 들어선 쪽방만 700여 개. 18년째 살고 있는 한 주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한 명씩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3층까지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방안이 꽉 찹니다. 장마철 주민들이 더 힘들어하는 건 악취와 습기 때문입니다.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지팽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고 막 소변도 막 이런 데다 깔겨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또 다른 쪽방촌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바퀴벌레도 많고 그러잖아요. 천장마다 복잡하게 엉킨 전기 배선 등 장마를 앞두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층마다 주인이 달라 수리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층마다 다 틀려요. 좌측 우측이 주인이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집주인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래요. 수도권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폭우와 강풍 피해가 컸던 수원의 한 쪽방촌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임시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장 맞으면 떠나가요. 사람들이 나간다. 이거 자꾸 떠나. 이거 홍조인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쪽방촌 건물 대부분이 개인 소유인 만큼 시 예산을 들여 보수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쪽방 주민들이 아무래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좋지 않으니까 일반 주민들보다는 더 심하게 느낀다고 봐야 되겠죠. 제습기를 사준다든가 환풍기를 사준다든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청, 구청 공무원들도 이곳에 살아봐라. 주민들이 지자체에 대책을 호소하며 내건 현수막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면 쪽방촌 주민들은 이번에는 또 폭염과 싸워야 합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